세상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이뤄낸 사례 말입니다. 바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국가적 역사를 마주한 제가 느낀 것은 단 하나, 이 나라는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의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프강 클라인입니다. 독일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며 여러 국가의 경제 발전 사례를 연구해왔어요. 특히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사례는 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였죠. 그러던 중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사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배웠던 경제사에서도 한국은 한때 매우 가난한 나라로 소개되었고 독일로 파견된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독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하며 독일 경제를 돕는 동시에 고국으로 돈을 보냈죠.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라는 이미지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기억하게 만든 요소였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도 한몫했어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를 대체로 저임금 노동의 중심지,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유럽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식의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국도 그런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하니 그 성장이 과연 내실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외형적으로만 번드르르하고 그 안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독일도 과거 동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통일을 이루며 안정된 국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불안정한 나라로 보이게 만들었고 저 역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 한국 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 교수들이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의 경제적 기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보고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발전되고 세련된 공항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유럽 생활에 익숙한 제게 공항 공중화장실은 문화 충격이었어요. 화장실에 악취가 아닌 향기가 가득하고 휴지와 비누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경제 발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택시를 타는 순간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GPS로 길을 찾고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카드로 결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 도시로 여행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을 정도였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자료를 찾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는데 호텔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독일에서 쓰던 인터넷이 거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첫 강연을 준비하며 택시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다운로드했는데 사용 방법이 너무 직관적이었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차량이 도착하는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한 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이 독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 몇 번의 고민을 하고 손을 들지만 한국 학생들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의 경제 회복이 독일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독일 경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깊은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을 하면서 점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제 의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경제적 데이터나 사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 학생은 독일이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잃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독일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모두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저를 붙잡고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한 학생은 강의 자료에서 제가 짚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첫 강연을 마친 후 IMF 외환위기에 관한 자료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자료만으로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회복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은 저에게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 경제를 돕는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연구원이 보여준 사진과 영상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 손에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나선 학생들, 심지어 자신의 금리를 뽑아 가져온 어르신들까지 이건 그야말로 국민적 단결력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제나 법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세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저는 금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한 어르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힘들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국민적 자존심이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야. 그 순간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단결력 못지않게 강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에 대해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교육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이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로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미친 듯이 공부하죠. 특히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요.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학생들의 교실을 둘러보니 그 말이 진담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교과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학생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으니까요. 순간 저는 한국 학생들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학부모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원비가 비싸지만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배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독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태도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훨씬 강한 듯 했어요. 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전문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은 한국 사회가 교육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을 이해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경제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 경제의 핵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회복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개인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국가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정은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 마치 미래 도시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며 각자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회를 얻었죠. 그 말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생존 본능과 성장 욕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최신 반도체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배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IMF는 우리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변화를 강요한 기회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태도는 독일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처음부터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구조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더 큰 목표를 설정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는 모습은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솔직한 피드백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개선을 시작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에는 저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마련해준 경제학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 비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특성이 있죠. 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한국 경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입니다. 그의 말은 한국 경제의 본질을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한 듯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IMF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도약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혁신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생존을 넘어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학자들의 추천으로 서울 중심에 위치한 한 IT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의 첫 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곳곳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무인 배달 로봇이었습니다. 전시 관계자가 이 로봇은 실제로 서울 몇몇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고객의 집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앱으로 실시간 추적까지 가능하다니요. 저는 스마트폰 앱을 직접 사용해
시뮬레이션 주문을 해봤어요. 몇 초도 되지 않아 주문이 확인되고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모니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는 중 한 부스에서 한국의 5G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5G 기술을 체험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와 스트리밍의 매끄러움은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가끔 인터넷이 끊겨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편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IT 담당자는 한국인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이런 문화가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국민들의 개방성과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일깨워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 때쯤 저는 한국의 일상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체험하며 이 나라의 강점을 많이 느꼈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다루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방문한 첫 장소는 서울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상인들의 열정적인 목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시네요? 이거 한번 맛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떡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그녀의 친근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금세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는 일조차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교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삼겹살 체험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식당에서는 직장인들부터 친구들,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외국인이신가요? 혼자 드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테이블로 초대했고 저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직장 동료들이었고 하루의 피로를 삼겹살과 소주로 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국인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지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친구와 산책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지만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그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득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은 안정과 규율이 강점이지만 감정 표현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구나.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면모가 이 나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사찰은 고요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심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으로 아름답게 보존된 사찰 내부는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제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찰의 한 승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에서도 살아 숨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본질을 지키면서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았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찰 한쪽 구석에 현대적인 디자인의 작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 카페는 전통적인 사찰 건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부는 모던한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전통차도 메뉴에 있었는데 저는 대추차 라떼라는 독특한 음료를 선택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의 부드러운 맛과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 젊은 커플은 이곳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하기 위해 종종 찾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한국이 전통을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또 다른 면모에 감탄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전통의 흔적들, 그리고 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으로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근길의 사람들, 가로수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차량들, 그리고 각자의 삶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피드백 문화, 그리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가진 힘.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감정의 조화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저는 택시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세계 최고조라고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답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결력,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가 그 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독일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정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열정과 에너지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가슴속에 커다란 불씨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단결력, 혁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는 제게 감동을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소에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 나라의 정신을 독일인들도 배울 수 있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바라보는 세계를 조금 더 넓혀주었고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국적법과 국가 정체성 유지 방식을 강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도 한국처럼 단단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의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켈리안 하퍼입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는 정책연구원으로 주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캠프의 요청으로 한국에 가서 혈통주의 국적법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김치, 케이팝, 그리고 몇 년 전 터졌던 BTS 정도가 전부였었죠.
한국이 무슨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지?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임무를 받던 날, 캠프에서 트럼프가 남긴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처럼 국적 부여를 엄격히 관리하면 미국도 복지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해. 트럼프 특유의 강경한 어조와 결단력은 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전 정신도 자극됐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혈통주의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체계처럼 보였죠. 동료들에게 제 의견을 털어놓자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폐쇄적인 국가야. 문화적으로 단일 민족을 중요시하고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지. 그게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상사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모델을 강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이지만 다른 혈통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미국도 이런 원칙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의 말은 트럼프 캠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결국 저에게 이 임무가 떨어진 겁니다. 출발을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너무 작고 고립된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우리가 그 작은 나라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트럼프 캠프의 또 다른 멤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이후 얼마나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알고 있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이지만 지금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특히 국적법 같은 부분에서. 그 말은 저를 조금 자극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잘 작성한다면 트럼프 캠프와 헤리티지 재단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업이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든 간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사하고 돌아올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할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어느 공항보다도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를 걸으며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필요한 절차를 설명했고 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며 환한 미소로 환영합니다. 하퍼씨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곳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광활하게 뻗어 있었고 고층 건물과 현대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로 양옆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은 제가 LA나 뉴욕의 도심에서나 봤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택시 기사와의 대화는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고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환하게 웃으며 한국이 요즘 미국보다 더 빠르다고들 하죠. 특히 인터넷 속도 같은 거요라고 자랑했습니다. 순간 반박하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스트리밍 영상을 틀어보았는데 버퍼링은커녕 즉시 재생되었어요. 진짜 미쳤네.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로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모든 과정을 완벽히 처리해 주었고 호텔 내부는 전혀 낯설지 않은 오히려 미국 고급 호텔보다 세련된 느낌마저 들었어요. 한국은 작고 폐쇄적인 나라라는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임무는 감탄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을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나라로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본 것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에 대한 메모를 하며 조사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의 법제연구소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혈통주의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직접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도시의 활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은 미국 대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난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 국적법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딱딱한 이론 설명 대신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 국적법의 기원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를 이해하려면 법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니.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없이 침략당하고 분단되고 정체성을 위협받아왔죠. 혈통주의는 우리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구시대적인 잔재로만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국적법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문화를 빼앗기고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국적을 따지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죠. 이어진 대화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하지만 혈통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도 혈통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다른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하려 합니다. 혈통주의는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설명은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는 차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연구원들은 동의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혈통주의는 차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체계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설득되는 동시에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의 제도는 미국의 이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면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제도는 배타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매우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과 전통적인 건축물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조화시키는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사회였습니다. 이날 밤 호텔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서의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원하는 건 한국의 모델을 복사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상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국민성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였으니까요. 그것이 미국에서 그대로 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이 제도를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법제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이었죠. 한국법제연구원에서의 미팅을 마치고 난 후 다음 일정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그들의 기술과 혁신의 비결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적법은 사회적 틀일 뿐이다. 진정한 힘은 산업과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공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기업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비공식적인 초청을 통해 방문이 성사되었죠. 경기도에 위치한 이 거대한 캠퍼스는 마치 소규모 도시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삼성의 역사와 최신 기술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발표는 회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부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접 최신형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생산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목격했어요. 이 모든 것이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죠. 기술과 산업은 우리의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순간 트럼프 캠프에서 왜 하필 한국의 모델을 배우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적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전기차 조립 라인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에서는 친환경 기술과 첨단 로봇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에서 시장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기술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특히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의 기업들이 기술적 혁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런 점이 미국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종종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경제의 발전이 국가 전체의 성장을 대표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배경에 혈통주의 국적법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대차의 고위 관계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민족적 단결을 유지하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죠.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민족적 정체성과 경제적 성공을 동시에 유지하는 희귀한 사례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혈통주의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다문화적이고 분열된 사회에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가장 큰 강점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방문했던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삼성의 한 연구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과거가 힘들었던 만큼 우리는 미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도구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그들이 지닌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일정으로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들, 그리고 몇몇 역사학자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혈통주의가 어떻게 현대적 사회에서 유효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 교수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법 이상의 정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살짝 어리둥절했습니다. 정. 이 낯선 단어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넘어 한국인의 협력과 단결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적 목표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의 개념을 사회적, 법적 틀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를 배척하기 위해 혈통주의를 고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들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환히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혈통주의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이런 전통적인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한 경제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기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제가 전에 들었던 그 어떤 설명보다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법과 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끝난 뒤 저는 교수님들과 함께 전통적인 한국식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고 모두가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문화의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미국의 개별화된 식사 문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트럼프 캠프가 한국의 모델을 단순히 국적법으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기반 없이 법과 제도만 복사하려 한다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는 공동체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반에서 작동하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를 복사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북촌 한옥마을과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두 장소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한 나라가 가진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먼저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즈넉한 골목길 사이로 자리 잡은 전통 한옥들은 한국의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과 근대화, 그리고 현대 기술의 물결이 전혀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현대화의 접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옥 내부는 전통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스마트 기술과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을 걸으며 저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 한옥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는 관광객들, 그리고 전통 한식과 퓨전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까지.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상태로도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옥마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첨단 산업단지로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였어요.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전통적인 회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책상에는 최신 기술 장비가 가득했으며 사무실 곳곳에는 창의성을 자극할 만한 장식과 디자인이 돋보였죠. 판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나라가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느껴졌어요. 미국이 과연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혁신을 추구하지만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찾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많은 나라들 중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는 이유가 한국이 보여주는 이 독특한 균형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 상태에서 출장 일정 중 DMZ를 방문하겠다는 일정이 정해졌을 때 저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어요. 분단된 나라의 상처를 굳이 봐야 하는 걸까? 저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고통스러운 주제를 관광의 형태로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DMZ로 향하는 길. 가이드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은 결국 분단이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DMZ는 그 상처를 상징하는 동시에 평화를 위한 희망의 장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처와 희망이라니 이런 상반된 개념이 공존할 수 있을까? 도착 후 DMZ는 무언가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고판이 곳곳에 보였고 철조망 너머로 이어지는 끝없는 초록색 평원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이곳이 전쟁의 최전선이었고 여전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분단 국가의 현실입니다. 가이드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며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반도의 두 부분은 단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적대하고 있다니. 저는 미국의 분열적인 정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분단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러던 중 가이드가 DMZ 평화공원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평화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DMZ를 경계선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푸른 건물과 대치 중인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자세를 보며 이곳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DMZ를 떠나는 길, 버스 안에서 한 한국인 방문객이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곳을 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자신들의 힘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에서의 모든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하나의 작은 실험실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통주의 국적법이라는 어찌 보면 구시대적인 제도가 어떻게 현대사회에 여전히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깊은 역사와 현대적 가치, 그리고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이 하나로 융합된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어요. 특히 제가 준비 중이던 보고서의 방향은 전적으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구조를 평가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정신적 토대와 문화적 유산을 이해해야만 이 보고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일정은 서울의 한 시민단체와의 비공식 간담회였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는 대화 도중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퍼 박사님, 미국은 과연 이민자 문제를 한국처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미국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문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민과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는 한국이 미국의 모습을 투영하며 던진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혈통주의가 미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너무나 다문화적인 사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사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세계화와 현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킨다는 건 변화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작성할 차례였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의지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미국이 이 제도를 단순히 복사해 적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한다면 미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세계의 하나의 사례로 남을 만한 독특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혈통주의 모델을 복사하려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제도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미국이 이 정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제안할 것입니다. 법은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